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상원입니다. 저도 안민포럼 회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강연을 통해서 만나뵌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다시금 뵐 수 있어서 이 모임 회장이신 우리 박명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한 분 한 분 다 개인적으로 인사드리진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한다는 게 사실 이 안민포럼에 오신 우리 회원분들이 워낙 식견이 높으세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아주 고견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라서 제가 어떤 걸 가르쳐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 8년 전인가요? 2016년 그 에피소드를 조금 제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은 2016년이 어떻게 보면 지금 2024년하고 한편으로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지금 두 번 다 선거에 승리한 게 여성 후보자죠. 민주당 여성 후보자. 2016년엔 힐러리 클린턴한테 이겼고 이번엔 해리스한테 이겼는데요. 2016년에 제가 이제 안식년 연구년 하느라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풀브라이트 지원을 받아서 갔는데 가기 전에 6개월씩 계획을 짰어요. 6개월은 제가 공부했던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6개월 있고, 또 6개월은 DC의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연구소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짰던 이유가 너무도 2016년 가을에는 다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친분이 있는 캐시 스티븐스 전 주한미 대사가 민주당 정권이 들었을 테니까 좀 DC에 와서 있으면 본인도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래서 그럼 6개월은 DC에 있어야 되겠구나, 조지타운 외교연구소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랬는데 이제 2016년 11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16년 11월 8일이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 대선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그 주에 보통 우리 싱크탱크 그룹하고 미국의 싱크탱크 그룹하고 전략 대화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걸 대비해서 서로 정책 조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맥락에서요. 그래서 그때가 11월 11일인가 전략 대화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시간에 있다가 DC로 갔죠. 이제 그 전략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11월 8일 날 이제 선거를 그때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진짜 힐러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좀 다른 얘기지만 1994년에 언론인인 해미시 맥레이라는 사람이 월드인 2020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타날 것이다, 2020년에는. 그 다음에 백인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근데 앞당겨졌잖아요. 오바마가 언제 됐죠? 2008년이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바마가 8년하고 2016년에 여성 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미시 맥레이가 94년에 참 2020 있다, 이 전망을, 그 사람은 포춘 텔링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미국 사회의 흐름, 제 기억 속에 그 책 속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2020년이 되면은 미국의 인구 구성에 있어서, 유권자 말고요, 인구 구성에 있어서 유색 인종이 한 40%가 된다. 그 정도가 되면은 그게 선거에
유색 인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유형의 인구 확산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선거 결과는 그야말로 예측을 완전히 넘어서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는 전략대회에 앞서서 이제 그 당시에 주미 대사께서 우리 온 한 서너 명을 대사관으로 불러서 티타임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선거 당일이에요. 오후 3시에. 그래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대사께서 말씀하는 게 힐러리가 되긴 될 텐데 좀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오늘 아침에 트럼프 캠프 사람들하고 주미 1 대사관 사람들하고 아침 조찬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일본 애들이 트럼프가 될 거로 알고 있나? 이런 뉘앙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쪽 사고는 전부 다 힐러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호텔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좀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동부 시간으로 9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서부까지 거의 선거가 되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위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충격을 받아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제 개인적인 이제 일정도 있잖아요. 일로 저기 조지타운에 와서 6개월 있기로 한. 그러면서 아무튼 그러고 3일 후에 전략 대화를 하는데 우리 정부도 그 당시에 다 힐러리가 될 거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우리 싱크탱크 그룹도 상대 카운터파트를 인바이트 하는데 거의 민주당 계열의 싱크탱크를 불렀어요. 한 80%는 민주당 쪽, 한 10% 20%만 공화당 쪽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 대화를 3일 후에 하는데 좀 말이 좀 뭐하지만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지금 정권 인수팀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헤리티지하고 이런 보수 쪽에 부른 사람들 한두 명한테 질문하고 얘기가 집중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다 맥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이게 전략 대화가 맞나 할 정도의 그런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 박빙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전략 대화는 싱크탱크 그룹도 할 거라고요. 했을 거라고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에피소드를 가지면서 그 다음에 제가 볼티모어인가 제가 매년 미국 국제정치학회를 가는데 거기에서 미국 교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힐러리가 안 된 것 같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도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충격적인 답변을 들은 거예요. 저로서는 뭐냐면 그 많은 주로 이제 주류 미국 백인 학자들이죠. 무슨 얘기를 저한테 하고 동의를 했냐면은 미국은 아직 여성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대통령을 이미 여성 대통령을 배출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사회가 그런 민주주의적 사고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보다 앞선 그런 남녀 문제도 젠더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 저로서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전화로 한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해리스하고 힐러리는 그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적도 있지만 백그라운드가 한편으로 보면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백인 여성과 그 다음에 아시아 어떻게 보면 아시아와 흑인의 그러한 혼혈적인 여성과 인종 민족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유사한 점이 더 많죠. 아무튼간에 그런 맥락 속에서 미국이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이제는 여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좀 됐나 해가지고 제가 미국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힐러리가 지금 나왔으면 됐을런지도 모르겠다. 근데 해리스는 좀 약하다는 의미로 뭐 남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하나만 더 첨가하고 이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계에서 한번 모르겠어요. 우리 박명호 회장님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학교에서 보면 이 국내 정치, 미국 국내 정치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박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국제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강력하고 트럼프가 된다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얘기를 했던 이유가 포린 어페어즈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번 선거가 사실은 어떤 정책 선거라기보다는 이미지 선거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랬을 때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리더로서의 그러한 스트롱한 리더의 이미지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해리스는 아무래도 트럼프랑 그런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포린 어페어즈 쭉 보면 그거는 그 매년 그러니까 매번 비슷했다. 케네디 때, 닉슨 때, 아이젠하워 때 보면은 그들이 내세웠던 디테일한 외교 정책은 국민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전혀 그러니까 다수의 지지를 못 받았는데 선거는 그들이 이겼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겼느냐? 이미지상으로 보면은 케네디든 닉슨이든 그 아이젠하워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상대 캔디디스에 비해서 강력한 신뢰할 만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면들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래서 오늘 진행을 우리는 어떻게 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흐름으로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많은 시간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막 이랬죠. 226대 219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러한 지형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93명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현실은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끝났지만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1% 차로 승부가 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초박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정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겼던 이유는 과연 해리스가 얼마나 차별화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인컴벤트에 물론 바이든이 나온 건 아니지만 집권당의 어떤 프리미엄보다는 집권당의 그러한 약점이 더 부각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삶이 좀 팍팍해졌다.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유색인종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가 강조했던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심지어 해당되는 히스패닉이든 유색인종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은 부분이 있다.
뭐 그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국내 정책에 있어서의 차별화는 없고 크게 보면 경제 문제하고 불법 이민자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까 그게 트럼프가 그 아젠다에 있어서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의외로 뭐예요? 의외로 뭐 해리스가 강조했던 낙태 문제는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크게 유권자들의 표심,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데 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랬던 이유가 유색 인종들 중에 히스패닉이 20%인데 히스패닉들이 대부분 카톨릭 신자들이고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낳잖아요. 출산을 많이 하고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데 해리스는 남녀라고 하는 갈라치기로 갔는데 그게 그렇게 안 통했던 거죠. 아무튼 그런저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늘 강조하는 그러한 그 중국 견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얘기도 있지만은 국민 정서를 자극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부분이죠.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관심 있는 부분보다는 좀 우아한 민주당이었죠. 친환경, 인권, 성소수자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지층들의 바라는 거는 그런 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못 긁어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마가라고 얘기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캠페인이 이번에도 상당 부분 미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를 다 수입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주 재미없게 기존 구도에서 93명에 해당하는 스윙 스테이트 선거인단만 트럼프한테 줘버리면 끝나는 312대 226이라고 하는 그냥 원초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많이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선거인단 수의 변화였어요. 스윙 스테이트에서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거인단 숫자는 538이고 상원의원 숫자 100, 하원의원 숫자 435,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 셋 해서 538이 되는데 상원의원 100석이야 각 주별로 2명이니까 변동이 없는 거고 하원의원 435명도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변동은 없지만 뭐가 차이가 나죠? 매 10년마다 하는 인구 센서스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은 한 70만, 71만 명 중에 1명 정도의 선거인단 수가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러스트벨트에 있는 스윙 스테이트 3개 주와 그 다음에 그 선벨트에 있는 스윙 스테이트 4개를 봤더니만 선거인단 수가 물론 위스콘신은 변동이 없었지만 러스트벨트에 있는 주들은 선거인단 수가 계속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박명호 회장님하고 마찬가지지만 미시간 같은 경우에 1980년에 선거인단 수가 21명이었어요. 이제 80년 센서스로 84년, 88년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몇 명입니까? 15명이에요. 그럼 6명이 줄었죠. 그럼 80년에서 2024년을 비교하면 6명이 줄었다는 소리는 러프하게 얘기하면 6 곱하기 70만 하면 어떻게 돼요? 420만 인구가 줄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왜 줄었을까? 결과적으로 러스트벨트란 말이 맞죠. 자동차 공장들 문 많이 닫고 근로자들 떠나고 그 노조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사실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러프하게 봤었을 적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미시간에서 많이 떠났다는 얘기고 러스트벨트 쪽에서 전통적인 농축산업하는 백인들, 공화당 지지층들은 숫자적으로는 그대로인데 비율로 보면은 오히려 늘어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러스트벨트가 보수화되고 선벨트 지역은 또 반대로 늘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조지아주는 2000년에 13명에서 16명,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4명에서 16명, 애리조나는 8명에서 11명, 네바다는 4명에서 6명. 그럼 선벨트 지역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한 그 유색인종 내지는 그런 그 근로자들이 유입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선벨트 지역의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지역의 보수화와 선벨트 지역에 있어서의 유색인종 뭐 이런 쪽에서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투표 성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 부분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완전히 저 7개 주를 승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그런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결과 속에서 대통령도 공화당, 상원도 공화당, 그 다음에 어제자로 하원도 218석을 확실하게 공화당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218이잖아요. 일단 218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원도 공화당으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하 양원을 다 공화당이 가져갔고, 그 얘기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 특히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전공하다 보니까 대외 정책을 수행할 적에 상당 부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도다. 요것도 이제 제가 신문 자료에서 발췌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약진을 했다. 어떻게 본다면은 지지층이 아니라 지지층 반대쪽에서 상당 부분 약진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캘리포니아, 뉴욕에서도 트럼프 지지자가 늘어났죠. 물론 이제 선거인단 수로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312대 226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은 또 상당 부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